오늘은 지난 시간 문인화까지 배웠는데, 자, 문인화에 이어서 문제 6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보시면은, 자, 전 세계에 이것을 만든 나라는 조선 왕조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유일하다고 하네요. 위에 보시면은 책에 이런 그림들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요러한 것은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에서 중요한 행사를 기록해서 후대에 참고하도록 한 책입니다. 자, 왕실의 관혼상제나 건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을 편찬하는 과정, 그리고 행사의 준비 과정을 물론이고 동원된 인원이나 경비, 수입과 지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대단한 기록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의궤라는 겁니다. 의궤라고 하고, 자, 의궤 안에 그려진 그림을 의궤도라고 합니다. 그림 도자를 붙여서. 자, 그러면은 의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궤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의궤도는 왕실의 주요 의식이나 그 다음에 행사의 준비 과정 등을 상세하게 적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만든 문서를 의궤도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왕실의 주요 의식이라는 거는 국가 의례를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질서나 의식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데, 자, 밑에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 자, 이게 뭐냐면, 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말과 사람, 그 다음에 가마를 들고 가는 가마꾼들의 모습.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행렬도입니다. 행렬도. 자, 지금 보신 게 뭐냐면은, 자, 밑에 나와 있죠. 명성황후의 국상도감.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거를 이제 상을 지내는 겁니다. 자, 상을 지내는데 국상도감의 발인 반차도라고 합니다. 자, 반차도, 그러니까 발인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은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 관을 그 장지라는 곳에 이제 이게 묻는 곳이라고 하죠. 묻히는 곳에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일을 하는데, 그 옮기는 일을 발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반차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반차도라는 거는 의례 행렬,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이렇게 그 줄 서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가마류나 그 다음에 기물들, 들고 있는 기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록된 그림을 반차도라고 하는데, 반차도 말고도 그 밖에도 건축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기도. 건축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건축물을 그린 거고, 제기도라는 거는 제사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악기도,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에 관련된 그런 기록들도 역시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의례행렬을 그린 반차도인데, 자, 명성황후라고 들어봤죠. 명성황후. 자, 고종의 부인인데, 자, 이 명성황후가 일본인들한테 시해가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하죠. 자, 죽임을 당한 후에 이제 국상을 못 지내고 있다가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상을 지내는 이 행사를 아예 못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일본인들한테 시해되었을 때 이제 폐위가 되는데, 그 계급 자체가 서인이라는 계급으로 강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복잡한데, 그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일본인들하고 그 손을 맞잡아가지고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죠. 시해하고 이제 폐위시키게 되는데, 그 서인으로 강등이 돼버린 이 왕비를 어떻게 국상을 치를 수가 없어서 고종 황제가 이제 못 치르고 있었습니다. 못 치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고종이 황제로 이제 즉위한 이후에 명성황후를 이제 황후라는 직책으로 이제 다시 올리게 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 아주 성대한 이런 발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명칭을 선포한 후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가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지 2년 뒤입니다. 자, 2년 뒤에 이렇게 발인식을 거행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거대했냐면은 상여를 따라간 수행원만 한 4,800명 정도 됐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발인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발인식을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남겨놓은 의궤도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이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의궤도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다음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작품은 민화입니다. 민화는 사실 지금 말기에 나와 있지만 조선 후기 때 아주 활발하게 많이 그려졌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많이 그려지고 말기에도 이제 이어서 오긴 하지만 후기만큼 활발하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후기 때가 가장 활발했고 민화가 이제 말기 와서 좀 그려지긴 하지만 점점점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민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보이는 민화는 문자도라는 겁니다. 자, 문자도는 문자 말 그대로 문자와 그림이 합해져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문자도 2번 문자도인데 자, 1번 문자도는 보시면은 충입니다. 충. 자, 충자 이제 한자입니다. 한자 충자. 그다음에 2번은 신자인데 믿을 신자. 자, 충자는 나라에 충성하는 그 내용을 담은 글자입니다. 이렇게 충자의 의미랑 같이 이제 부합해서 그림을 그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용은 왕입니다. 임금. 자, 이 밑에 사람들이 이제 신하 또는 백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라에 또는 왕에게 충성하자라는 의미의 그림이고, 그다음에 여기 2번 보시면은 2번은 신자입니다. 자, 신자는 사람들 간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서로 간의 마음, 믿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문자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민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민화는 이렇게 좀 지웁시다. 지우고 진행을 합시다. 요 그림은 까치와 호랑이 3번 민화, 그리고 4번 민화는 책가도입니다. 자, 까치와 호랑이는 자코도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호랑이는 그 양반을 뜻합니다. 양반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제도 정치가 좀 심해서 탐관오리들이 많이 착취를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탐관오리와 같은 계급이 이제 높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호랑이는. 그리고 이 위에 까치 보이죠? 자, 요 까치는 민중을 뜻합니다. 민중, 백성들을 뜻하는데, 이 둘이가 이제 약간의 신분 간의 갈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왜냐면은 양반이나 탐관오리를 멋지게 안 그립니다. 이 민화에서는 아주 좀 그 약간 어리석은 표정,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그리면서 비판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비판하는 내용. 자, 그리고 그 서민을 상징하는 까치는 아주 똑똑한, 상대적으로 호랑이하고는 좀 다르게 똑똑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양반을 풍자하는, 비판하는 그런 스토리를 많이 그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랑이랑 까치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액막이,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그리고 까치 같은 경우에는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자, 그런 길상의 이로운 이제 우리한테 기운을 주는 길상의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요걸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림에.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자, 책가도라는 건데, 자, 우리말로 책거리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은 책가도 같은 말입니다. 책거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주로 지금으로 치면은 수능 치는 수험생들, 그 수험생들 방에 주로 많이 걸어 놓습니다. 자, 이 그림의 의미가
옛날에는 장원급제가 가장 큰 그 시험이었죠.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자, 그래서 장원급제 하게 해달라. 자, 이 사람이 시험에 붙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원을 담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민중들의 기원을 담기도 했고, 자, 그리고 그 조선시대 자체가 좀 그 문에 대한, 그러니까 그 학문에 대한 좀 중요도가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게 원래는 이제 지배층들에만 이제 퍼져 있었는데 학문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그게 서민층으로 내려옵니다. 서민층으로 내려와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글로써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 그 다음에 그 학문을 숭상하는 마음 등을 이제 또 담아서 책가도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민화 그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조선시대 대표적인 건축물 우리가 3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축물은 숭례문입니다. 남대문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국보 1호인데, 국보 1호가 한 12년 전에 아주 엄청난 일을 당했죠. 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워낙 큰 일이어서. 자, 2008년도 2월쯤에 아마 일어났었던 일인데, 이때 어떤 할아버지가 기름통을 들고 이 숭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CCTV에 포착이 됐죠. 자,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막 연기가 나는데, 그걸 이제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분이 보시고 이제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처음 이걸 발견한 장면인데, 거의 불타서 위층 이제 건축물 부분은 다 거의 소실되고 그 밑에 이제 돌 부분만 그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게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할아버지가 이제 방화를 하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이제 자기 이제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게 잘 안 가다 보니까 나라에 이제 불만을 품고 그렇게 방화를 했다고 합니다. 술을 드시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이제 어이없이 타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실 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방화되기 전의 모습이고, 자, 그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위에가 거의 다 타버렸죠, 지금. 자, 타버렸고, 밑에 이제 돌이 남아있긴 한데, 이 돌도 다 이제 그름이 다 생겨서 변색이 되게 됩니다. 꺼멓게 그름이 생겨서.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목조 문화재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비책이 너무 없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많았고,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이제 이슈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복원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이제 의논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건축물에서 이제 재료를 버리지 않고 최대한 살려서 이제 다시 복원을 하자라는 의견이 이제 나와서 그 불에 탄 자재들 중에서 이제 가치 있는 목재나 돌들, 그다음에 기와들을 최대한 이제 골라냅니다. 골라내서 그리고 이제 각 분야에 중요 이제 무형문화재 장인들을 아주 이제 선별을 해서 다 이제 모읍니다. 자, 그 무형문화재 장인들은 기와를 만드시는 분이나 기와를 이제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는 분, 그다음에 돌을 깎는 분, 나무를 깎는 분, 그리고 단청을 나중에 이제 색칠을 해서 그리는 분 등등등, 이제 그 각 분야에 이제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장인들을 모아서 이제 다 참여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복원이 되는데 일체 기계적인 작업은 안 썼답니다. 오로지 이제 손수다 수작업으로 철저하게 이제 전통 방식을 따라서 복원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석재를 가공할 때도 직접
그 뾰족한 정이나 망치를 두드려서 쪼아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목재 같은 것도 그 전통 방식으로 이제 켠다고 하죠. 목재를 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날카로운 걸로 이제 직접 켜서 그 형태를 다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복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넘어갔네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원이 된 후에는 이 옆에 지금 여기가 지금 사다리꼴이죠. 옆에가 여기가 다 이제 성벽으로 다 온전하게 복원이 됩니다. 이 성벽 이게 제가 지금 가상으로 그리고 있는데, 자, 이 성벽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렇게 일자 성벽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깎였냐면은 일제시대 때 깎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이제 남의 나라 국보 1호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그냥 이런 형태가 더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로 다 깎아버립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형태가 이제 사다리꼴로 변화됐었는데, 자, 이거를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조선시대 첫 번째 건축물이 숭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 보시면은 아까 잠깐 제가 실수로 넘어갔었는데, 자, 수원화성입니다. 자, 수원화성은 조선 후기에 세워진 건축물이고 실학 사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정조 왕이죠. 정조와 그다음에 그 밖에 실학자들이 같이 계획해서 지은 성곽이다. 자, 그리고 거주지로서의 기능과 읍성과 자, 방어용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산성이 합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이유가 과학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자, 기중기죠. 그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그런 기구인데, 자, 이 과학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자, 이제 마지막 건축물이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건축물은 여러분들 서울에 갔을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에 갔을 때 이거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창경궁 바로 밑에 있는데 종묘라는 곳입니다. 자, 종묘라는 곳인데 종묘는 그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여기 신의를 모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그 사적 제25호로 지정이 돼 있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1995년에 이제 등재됐는데 그 건축물은 1394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게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면적이 한 6,500평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5,600평입니다. 바꿔서 얘기했네요. 자, 5,600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에 이게 그 종묘 사직은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실과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건축물이었고, 이게 임진왜란때 이제 소실이 한번 됐었습니다. 소실이 되었다가 광해군 때 다시 이제 재건된 모습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종묘가 그 원래는 창경궁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이게 담 하나만 사이에 두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그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도로가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율곡로라고 도로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도로를 누가 냈냐면은 누가 냈겠습니까? 그 왕실과 종묘 사이에 있던 그 지역에 함부로 도로를 낸 사람들은 한 경우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것도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일제시대 때 이제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제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도로를 놓자라고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순종 때인데, 그 순종이 막 결사 반대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우선은 보류를 시킵니다.
워낙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보류시키다가 순종이 이제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은 후에 그 일본이 바로 공사를 진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로가 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종묘 역시 그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축물이고, 또 아픈 이야기를 지닌 그런 건축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조선시대 건축물 살펴봤고, 조선시대 미술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상황이 뭐 확정이 안 돼서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조선시대 이후 근대시대 또는 현대시대 미술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